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음, 저번에 이제 첫 시간 기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종족의 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철학 수업이니까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죠. 철학에 대한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저 어제도 그림을 보셨겠지만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강 주변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 시대는 농경 문화였어요. 그죠? 농경 문화라는 것은 날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태풍이 하나 불어가지고는 농사 잘 지은 거 사과를 다 떨어뜨릴 수 있다.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어요? 신이겠죠. 그럼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떠한 기도 도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기도 도량을 만들겠죠. 멀리 있으면 한 번이라도 가기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곳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전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절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신왕을 모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신왕을 모시고 나서 그리스 문화의 신왕은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의 신 중에 신왕 누구예요? 인드라예요. 여러분들께 게임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 신들과 대화를 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 중국에서는 신과 대화를 나누는 계급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신관이라고 불려요. 인도에서는 이제 브라만 계급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신분들도 절대화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추계 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독일 칼 야스퍼스의 표현이에요. 1949년에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우주를 관할하는 추상적 초자연적인 질서는 정치 권력과 신왕과 뭉치게 되는데 초기 전쟁의 군사 지도자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신화를 조작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후손이다.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현신이다. 이 신왕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종교적 카리스마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신분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신왕 체제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나 신관 브라만들의 그 신분도 절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300년경에 중국이나 그리스나 인도나 페르시아 농경 세계에서 사상적인 혁신이 전개가 돼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공자맹자 순자겠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와 이제 자인화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원전 600년경, 기원전 500년경, 기원전 400년경 이런 비슷한 시기를 전부 추계 시대라고 야스퍼스가 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바퀴의 중심이 되는 이 사상과 종교는 이제 야스퍼스가 축의 시대라고 명명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인도에서 인드라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그리스 신화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신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인 동형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신 봤어요? 신 안 봤잖아요. 신 본 적이 없는데 신을 그리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릴 것 같아요? 인간의 형태로 그리죠. 이렇게 신은 생겼을 거야. 거기에다가 그 시대 인간과 가장 가까웠던 게 뭐예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인동형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평을 해요. 그러면 말 보고 신을 그리라고 그러면 말같이 그리고 소 보고 신을 그리라고 하면 소같이 그리겠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신인 동영설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은 다 이렇게 인간과 동물을 합작품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제 추계 시대에 고도의 이제 문자 전통과 도시가 형성이 되죠. 이게 그 농경 문화였던 사회가 이제 아까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황하 문명은 이제 여기가 중국 문명이면서 고립적이고 대륙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다고 한다면 아리아족은 저 서양 쪽부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없애고 에게 문명을 없애고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아족이 사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남러시아 쪽이니까 유목민이 점점점 아래로 다 내려오면서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국 말고 이쪽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상당히 자본주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잡은 고기와 상대방이 잡은 고기를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장이 생기게 되면서 시장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도시가 발생이 되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계급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계급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시장에서 판 물건을 갖다가 집에 가져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뭐가 생겨요? 화폐가 생기는 거죠. 화폐를 기록할 수 있는 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글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문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 추계 시대의 모든 사상과 종교뿐만 아니라 화폐, 문자, 뭐 시장, 도시, 계급이 전부 같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이에요. 그죠? 저 유목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이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서도 중국처럼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데가 없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성격이냐고요? 유목민적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죠. 우리 몽골이 침입하고 80년 동안 우리나라를 뭐 지배하고 이랬던 시대에 유목민적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문화재가 필요가 없잖아요. 한 곳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황룡사랑 우리나라 문화재를 상당히 많이 불태웠던 거. 이 문화재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기질에 대해서 첫 시간에 수업을 했지만 맹자의 사상과 순자의 사상, 맹자는 상당히 온순하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성선설을 만들었다면 순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성악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나중에 유교 수업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맹자 같은 경우에 그 성선설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선설은 사람의 마음, 다희의 마음, 신영이의 마음, 효은이의 마음이 하얀 백색처럼 순수하게 그 선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맹자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속이 참 선한갑다예요. 그러니까 혜경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혜경이 마음이 참 선한갑다. 가영이의 행동을 보니까 가영이의 마음이 참 선한갑다. 지연이의 마음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연이가 이렇게 지연이가 그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가서 건지는 행동을 보니까 참 지연이의 마음이 선한갑다로 나온 것이 성선설이지. 여러분들 혜원이 마음이 100% 하얀색이어서 성선이다. 송비의 마음이 100% 하얀색이어서 성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맹자의 성격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 이것도 기질의 차이였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또 이제 공자는 위에서 나오고 노자는 밑에서 나와요. 공자가 뭐 만들었어요? 유가 만들었죠. 노자는 뭐 만들었어요? 도가 만들었죠.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고 노자는 초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공자는 유목민적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은 유의예요. 뭐든지 억지로 함이에요. 함. 그런데 노자의 사상은 자연이에요. 무의예요. 그냥 놔둬도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그 지역적인 특징, 그 사람들의 기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사람들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그 환경을, 배경을 꼭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러한 총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으로 공부를 외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이러한 배경으로만 다 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추계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드렸다면 여기에서 이제 고도의 문자 전통과 도시가 형성이 되고 계급이 형성이 되고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질서 없는 세계의 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어떤 질서와 윤리 규범 앞에 평등하게 만들고 고대 신앙을 추상적인 왕조와 국가로 전환시켜버렸죠. 이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 유대교의 유일신, 인도 철학의 자연법,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령, 중국에서 천명, 이러한 개념들이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는 신왕으로 받들고 모셨던 거죠. 그런데 이때 1차 추계 사상에서 미래의 철학가와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성자들이 출연을 해요. 성자 출연, 우리가 딱 봐요. 인도에서 석가모니, 중국에서 공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인도에서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중국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2020년 전에 예수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 1차 추계 시대에 중국의 제자백과 불교, 자인하고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그리스 철학자, 기독교, 이슬람교, 시크교, 신유학을 포함한 모든 고등 종교가 다 이 시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자, 묵자, 노자, 인도에서는 우판샤드, 자인하교, 시타르타,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가 나왔고 그리스에서는 소포클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네 민족이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시기에 놀라운 사유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목민의 영향이 있었던 거고 유목민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드러났다라는 거고 신을 모셨기 때문에 재래의식이 있었던 거에서 도덕성과 자기 수양과 금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자인하고 힌두교, 불교, 도교,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500년 후에 2020년이죠. 그 2차 추계 시대에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로 바뀌게 되는 거고 기독교,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고 마니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돼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됐는데 여기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4대 성인 다 외웠었어요.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그런데 이 4대 성인 중에서 가장 큰 형이 누굴까요? 송비야, 누굴 것 같냐? 장송비. 제일 큰 형. 제일 큰 형이 누굴까? 최환유, 환유야. 네가 제일 큰 형을 좀 찾아볼래? 제일 큰 형은 석가모니예요. 그럼 둘째 형은 누굴까요? 둘째 형은 생긴 게 공자 같지 않아요? 그럼 셋째 형은 누구였을까요? 연희야. 정연이 셋째 형은 누굴 것 같아? 그리스에서 나왔죠? 소크라테스. 그럼 이제 영환이가 답을 하겠지? 막내는 누굴까? 예수가 막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철학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필로소피란 말은 원래 그리스의 이제 필로소피아에서 유래됐는데 지혜를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애지의 의미가 확정된 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서였죠. 이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애지, 철학을 사랑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셋째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돌렸던 거죠.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가들 뭐 최초의 철학가 탈레스 뭐 이렇게 다 나오지만 진정하게 이제 최초의 철학가를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인간으로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 인간이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 자신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네가 했던 행위를 통해서 반성적 사고라는 거는 내가 한 행위에 죄송해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라는 게 반성적 사고거든요. 네가 한 행위를 돌아보고 나서 이게 이제 맞았다. 그러면 그 맞은 행위, 옳은 행위를 앞으로 계속 하는 거고 그 행위가 글렀구나라고 하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나서 이거는 막 그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논리적이라는 말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 살펴보고 비판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나서 그게 옳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하는 거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 행위는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왜? 너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인간임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반성적 사고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으로 돌렸던 최초의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였는데 우리가 혹시 그거 알아요? 다수결의 원칙 엄청 많이 배웠죠. 또 민주주의, 민주적인 이러한 단어가 사실은 그 아까 정치적 사상적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 전부 의미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 다수결의 원칙이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발이 되고 나서 청년들을 회유했다고 고발이 되고 나서 죽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옆에서 국민 심판관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국민 심판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고 했잖아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100% 옳다 정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민주주의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독재 정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갔다 민주주의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민주주의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소크라테스 때의 민주주의라는 말, 민주적이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까 내가 추계 시대 전에 이렇게 추계 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이 드렸지만 추계 시대 전에 그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었거든요. 이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인간에게 바꿔버린 것이 민주적인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그때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역사적인 배경도 한 번씩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자, 제가 저번에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저는 잔다르크 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산동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산동네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군산에서 살았고 군산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고 그 산동네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철학 교수로 이렇게 서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아이들의 삶, 일반적인 삶, 신이 과연 있나? 신이 과연 있다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놔둘 수 있나?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일반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제 인간으로서 권리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법, 시민 참여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그때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제 장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 아빠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짜장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장원이를 키웠고, 장원아, 너는 앞으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정말 가장 큰 꿈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짜장집 챙기는 게 꿈이에요. 그러는 거야. 얘는 지네 아빠가 계속 짜장 배달을 했었고 자기도 짜장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 짜장 배달보다는 더 큰 목적이 뭐였어요? 짜장집 사장이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요, 짜장집 사장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행복, 꿈, 인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고민을 했고, 삶이 무엇인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문제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나 아까 소크라테스처럼 테스 형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답을 구하는 게 철학적인 삶이라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면서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고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 행위를 흘려보낸다면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전북대까지 들어왔으면 상당히 고등 인력들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철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앞에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철학적 삶에 대한 고민은 평생 할 거거든요. 그런데 20세가 넘어가면서 30세 전에 여러분들의 이제 첫 사회 발판을 내디디면서 많이 부딪힌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지만, 지금 철학적인 삶에 대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평생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많이 다 흘려보내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오늘도 함께 고민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동안의 고등학교 때까지 외웠던 지식에 대한 또 지금부터 많은 경험을 할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 인식을 얻어서 만들어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사실을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하고 지식화하고 지혜를 추구를 하는 것, 이 가치적인 문제거든요. 이 가치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유를 하는 거, 이게 철학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지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신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철학적 물음에 대한 스스로 답을 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술자리에서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내 철학은 말이야. 그러면서 특히 뭐 옆에서 아저씨들 술 드시는 거 보면 내 철학은 근데 이게 어떠한 조건이 따라야 돼요. 어떠한 조건이냐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근본적이고 반성적이고 총체적이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비판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까처럼
음, 그냥 오늘 내가 했던 경험에서 주관적, 감정적으로 얻어진 인식을 내 철학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철학 시험을 볼 때 꼭 나오는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근본적이고 반성적이고 총체적이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사람이 생각하며 살 수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발현하는 사상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늘상 문제 상황을 부딪히게 되고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은 필연적으로 발현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다. 철학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네 삶 자체가 철학이고 그 철학은 곧 철학함이다. 철학함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자기 반석적 사유와 자기 성찰적 사유를 키우는데 그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을 했어요.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워라. 철학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매일 앞으로도 카톡을 저와 나눌 것이고 공유를 할 것이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벌써 지금 보름이지만 이틀 지났고 오늘 3일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찮겠지만 카톡을 보내면 사실은 제가 더 귀찮아요. 밤 9시, 12시 여러분들 일찍 해서 일찍 보내라 그러는데 묘하다. 여러분도 하루 다 정리하고 10시부터 12시에 막 우수수수수수 들어와요. 카톡이. 그럼 그때 하나하나 답하는 것도 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철학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철학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우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학함이 없었구나. 많이 철학함을 하지 않고 흘려보냈구나.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에게 카톡 보내는 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상담도 보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내용 정리는 어차피 짧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철학함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한 타임을 끊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톡 문제를 드린다면 뭐냐면 사실은 올해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웠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종교적 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2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신천지 문제도 터지고 그 이후에 계속 교회에서도 터지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들의 종교적 사고를 이렇게 살펴보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종교적 특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이었어요. 정확히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10개월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철학적 사유를 했는가 한 번씩 오늘은 저에게 보내줘 보세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그들의 미웠다. 그런데 과연 신이 있어서 저들은 저렇게 신에게 매달리나? 이러한 철학적 사유. 과연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우울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저에게 오늘은 톡답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 또 올게요. 다음 철학과 종교에 대해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적 질문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올해 코로나19로
변화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철학적 질문을 했는가 톡답 주세요. 조금 이따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